안녕하세요. 50플러스 동작센터 회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겠는데요. 저는 문화유산교육사 이순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국외소재문화재 이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 품으로 돌아온 문화재의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외소재문화재 중에서 부동산 문화재에 해당하는 건축 문화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붉은색의 멋진 벽돌 건물,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이 건물은 무엇이었나요?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멋진 태극기도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오른쪽 하단에는 로간이라고 하는 거리 표지도 보이고 있지요. 이 건물 이름은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미국의 정치 1번가인 워싱턴에 주재했던 우리의 외교관들이 사용하였던 공사관 건물이라는 것이지요. 대한제국 시기였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이 워싱턴의 한복판에 이런 공사관을 두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1392년 개국을 하고 난 이후로 많은 파란을 겪기도 하였지만 특히나 188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큰 격변의 시기를 맞게 되지요. 이 시기에는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난리도 있었고요. 갑신정변도 일어났고요. 또 그 이전에 1876년도에는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강화도 조약을 일본과 맺게 되었었지요.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외세에 대해서 조선은 서양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조미수 통상조약을 1882년에 맺게 됩니다. 이렇게 맺게 되는 과정에는 청나라의 권고가 있었지만 청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미국과 이런 통상조약을 맺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조선의 상국에 있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1876년도에 맺어졌던 강화도 조약의 그런 불평등한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었는데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황준원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사신을 만나게 돼서 조선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부국강병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책을 논의하던 중 황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사의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서술해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은 중국과 친하고 또 결 일본하고 연 미국해라. 이 내용을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었던 내용이었죠. 김홍집은 그 조선 책략을 고종에게 보여주게 되었고 고종은 그 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런 통상조약을 맺게 될 때 국내적으로는 많은 유림들의 반대 상소도 올라오고 하던 굉장히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심란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조약을 체결하고 나면 당연히 양국 간의 공사도 오가게 돼야 되는데 조선은 그때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였고 또 청나라의 간섭으로 인해서 공사를 파견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푸트 공사를 우리 조선에 파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1883년에는 공사 파견은 못하고 보빙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절단을 미국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공사가 파견됐던 것은 1888년이지요. 그때 파견이 될 때는 이 피셔의 가옥이라고 하는 피셔옥에 우리의 공사를 두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조선 일대니까 그때의 이름은 대조선 주차는 주재라는 뜻이고요. 미국 화성돈 공사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화성돈은 워싱턴의 한자어로 음차한 이름이 되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건물을 1889년에 임대를 하게 되고 1891년에 굉장히 큰 거금이었겠죠. 조선으로서는 2만 5천 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7년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는 이름이 주미대한제국공사관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불행하게도 1905년 우리 을사 늑약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면서 이 건물은 폐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89년부터 1905년까지 약 한 16년 정도 우리가 사용하였던 그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폐쇄된 이후에는 이제 한일 그 병탄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에게 5달러에 빼앗겼던 이 건물이 2012년도에 350만 달러를 들여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내부 복원 과정을 거쳐서 2018년도에 그 역사관으로 이렇게 개관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의 전체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파견되었었을 때 피셔옥으로 파견됐던 1888년의 그 공사 일행들의 사진입니다.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바로 박정향이라는 공사분이시고 다른 이제 관료들도 함께 가게 되는데 이름이 그 제가 써놓지를 현재는 않았는데요. 이 인물 중에는 우리가 을사오적으로 일컫는 이완용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완용일까?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그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에 얽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렇게 350만 달러를 들여서 매입을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과정 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 자체도 큰 금액이지만 이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이 지니는 역사적인 의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요. 1910년 5달러의 이 건물을 빼앗기고 난 후에도 미주 지역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대한인 국민회라든가 교포들 사이에서 그 대한제국 공사관의 그 사진 위에 커다란 태극기를 그린 이런 엽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엽서는 뭐 서재필, 안창호의 그 유품 중에도 들어있었지만 교포들 사이에서도 이 엽서들이 널리 통용되어져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건물에 대한 우리 교포들의 절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저 건물과 그 공사관 건물과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깃들어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강력하게 표현이 되어서 바로 이 건물은 자주자강 외교의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의의를 지니게 되어 그 2012년도에 매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좀 여행이 자유로워지는 날 혹시 그 미국 워싱턴을 여행을 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 건물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건물 안에 스며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이 있었던 워싱턴의 그 지도입니다. 보시기에도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도시계획이 참 잘 돼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 백악관의 건물도 보이고요. 백악관으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로간 서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아주 굉장히 그 눈에 확 띄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이곳에 바로 주미대한제국 공사관 붉은색 벽돌 건물이 있습니다. 로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북전쟁 당시에 그 공로가 인정된 사람으로 이 주변에 그 로간 공원도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딴 로타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워싱턴이라고 하는 지역은 1790년도에 수도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1776년도에 그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독립전쟁을 한바탕 겪은 후에 수도로 지정이 되고 또 그 후에는 다시 또 이제 남북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1861년부터 65년 사이에 또 그 남북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1875년부터 1900년도 사이에
이 로간 서클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그 아주 그 고색 창연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의 주민대한제국공사관도 바로 그 빅토리아풍의 그 양식을 지녔다라고 하죠. 그 시기가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에서 재임하던 그 시기가 에 나왔던 건축물들을 빅토리아 양식이라고 하는데 영국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식민지 지역에서도 그런 빅토리아 양식으로 건물을 많이 지었다고 해요. 이렇게 워싱턴을 도시계획을 했던 그 이제 사람이 랑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프랑스의 건축가입니다. 네, 왠지 또 그 프랑스의 개선문을 중심으로 한 방사상의 도로가 또 연상이 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1877년도에 그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세스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그 남북전쟁에 공이 있고 정치가이자 외교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세스 펠프스가 은퇴 후에 이제 거주할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빅토리아 양식으로 지었었는데 우리가 그 대한제국공사관을 매입할 당시에는 세스 펠프스는 사망을 하였고 그의 사위가 그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10년도에는 이 지역 일대가 이제 고도 제한도 되고 1972년도에는 역사지구로 지정이 되어졌다가 1977년도에는 그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티모시 젠킨스라고 하는 변호사의 소유로 우리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1910년 이후에는 그 미주 지역에서 뭐 레크레이션 센터로도 이용이 됐고 화물 운수조합의 그런 사무실로도 이용이 되었다가 이제 그 티모시 젠킨스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건물들에 녹아 있었겠지만 특히 우리는 그 첫 번째로 파견되어졌던 그 공사 일행의 면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대에 그 당시에 뭐 30여 개가 넘는 그런 그 외국의 공사관들이 밀집해 있던 그야말로 정치 일본가의 지역이었던 것이지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최초로 맺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이런 임시 장막에서 이런 조약을 맺게 되는데 조선은 이런 조약을 맺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1876년도 그 일본과 맺어지는 강화도 조약에서도 그런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더군다나 조선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조선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식민지를 삼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굉장히 대인배의 나라다라는 그런 소견을 조선에서는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맺어졌던 조약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과 제3국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미국이 개입하여 이를 중재한다라고 하는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조선의 어려움을 도와준 적은 없었던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요.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바로 공사를 파견하지 못하고 보빙사를 사절단으로 보냈다고 했죠. 네, 그 보빙사들의 그 면면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홍영식, 민영익, 서광범 이런 육일준 우리 익히 역사책에서 역사 공부를 하시면서 그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분들일 것 같아서 한번 이름표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예, 보빙사 일행들은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뉴욕까지 가는 동안 조선을 떠나서 거의 한 50일 정도가 이렇게 걸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서 미국의 대통령인 아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바로 우리나라의 그 임금님을 만나는 그런 예를 다해서 큰 절을 올려서 아마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들의 미국의 시선으로는 상당히 놀라운 광경일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도 대서특필되어졌던 기록물이 남아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1888년에 이제 드디어 공사가 파견되었다고 했죠. 그때 초대 공사로 갔던 박정양이라는 분입니다. 예, 이분은 그 독립협회에
에서 주최하고 있는 그 만민 공동회의도 참여를 하면서 관과 함께 그 관민 공동회를 그 개최하는 데도 관여를 하셨던 온건 괴합파에 속하시는 분이었죠. 박정양이 공사 일행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청나라에서 반대해서 공사를 바로 파견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청나라는 따로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영약 3단이라고 하는 조약을 만듭니다. 따로 떼어난 세 가지의 조건이라고 하는 뜻이죠. 네, 그 조건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고종이 훈유를 내리게 됩니다. 임금의 말을 훈유라고 합니다. 경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와 친목과 화호를 도모하는 데 힘쓸 것이며 이를 논의할 때 모간하지 않도록 하여 타협을 이루도록 하고 또한 그 나라에 주최하고 있는 중국 및 각국 공사, 영사들과도 친밀히 교제하고 또 각국의 사정을 자세히 탐문하여 일일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라. 이것이 짐이 바라는 바이다. 라는 이런 그 훈유를 듣고 네, 공사로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럼 청나라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주제국에 도착하면 먼저 청국공사를 찾아와 그의 안내로 주제국 외교부에 간다. 이거는 조선을 속국으로 본다라는 그런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대한제국공사는 회의나 연회석상에서 청국공사의 아래의 자리를 잡는다. 주권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대한제국공사는 중대사건이 있을 때 반드시 청국공사와 미리 협의한다. 라는 그 영약 3단의 조건을 내세워서 공사 일행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대 공사이신 박정양 공사는 이 영약 3단을 성실히 지켰을까요? 지켰으면 소개가 안 되겠죠. 네, 박정양은 영약 3단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그대로 우리의 친서를 그 미국의 대통령에게 전하러 그 공사 일행이 갑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서 계신 분이 아마도 박정양으로 추정이 되고요. 앞에 이렇게 친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완용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하네요. 뒤에 보면 이렇게 외국인도 한 분 보이죠? 이분은 알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약 3단을 지키지 않은 박정양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환됩니다. 공사 일행 중에 대부분이 그 영약 3단을 지키지 않은 청의 그 극심한 간섭으로 국내로 소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공사 일행들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이완용, 여기 두 번째 앉아 있는 사람이 이완용인데 그렇게 상상하셨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보이고요. 박정양, 조금 낯선 이름이지만 이하영, 이채연, 또 강진희, 또 하인들도 있었고요. 무관들도 함께 그 공사 일행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노미, 이헌용, 이종하, 허용업 이렇게 한 번쯤 이름을 불러보는 건 또 어떨까요? 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독립운동가였고 물론 독립협회에도 관여를 하셨고 1927년도에 신간회를 신간회 회장으로 추대되었지만 그해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좌우 합작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고 또 젊은이들에게 이런 민족 정신을 일깨우려고 하는 부분에 특히나 애쓰셨던 이상재 선생님은 돌아가셨을 당시 서울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됐을 때 10만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상재는 그 젊은 나이에 그 과거 시험을 보러 올라왔다가 상당히 부패한 그런 그 조정을 보고 한 세도가의 문객으로 있다가 박정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양에 의해서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을 다녀오면서 개화 사상들을 좀 깨우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이제 공사 일행으로 미국을 가게 되었던 분이죠. 마찬가지로 이상재 이분도 박정양이 영약 3단을 지키지 않아서 소환될 때 함께 돌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공사 일행 중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다 영어가 가능했을까? 영어가 가능해서 공사 일행으로 갔을까? 좀 의아하겠죠. 이 일행 중에 영어가 가능했던 사람은 이완용, 이하영, 이채연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이상재 선생님의 기록 중에 뭐 벙어리 외교였지만 나름 괜찮았다라고 하는 글이 남아있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고 외국인과 이런 외교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1880년대에 그런 일을 앞서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용기도 필요했을 테고 주눅들지 않는 마음도 컸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 분 만나볼까요? 이 중에서 우리는 강진희라는 분을 만나볼게요. 강진희라는 분은 그 관료이자 화가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미국에서 뭐그 이웃에 있는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을 여행했던 그림을 화차 분별도라고 해서 그림을 남겼는데요. 기차를 그린 것이죠. 이때 조선엔 기차가 없었으니까 굉장히 신기한 그 시선으로 바라봤을 테고 또 조선의 화풍으로 그림을 그린 미국에서 그린 최초의 그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지요. 네, 이 그 기차를 보고 이 공사 일행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또 할 수 있었을까요? 아, 저 기차 조선에도 놓여지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누가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강진이는 또 그 고종의 생일날 이런 승일 반송도라고 하는 그림도 그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번 얼굴을 연관 지어 볼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고종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테고 네,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의 얼굴입니다. 철도 창설 초기에 공헌한 인물로 이런 경인선이 기공되고 완공되고 하는 이 과정 중에 공을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하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하영은 지금 그 친일 인명 사전에도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그렇다면 매국을 했다는 얘기겠죠. 네. 을사오적에는 속하지가 않지만 을사조약을 맺을 당시에는 좀 반대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난 이후에는 아주 돌변을 해서 을사 그 삼흉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이완용보다도 더 많은 매국을 했다라고 일컬어지죠. 아이러니하게도 이하영은 우리가 모든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을 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하셨던 이회영 일가와는 먼 친척간이 된다고 하네요. 안타깝지만 이하영도 그 일본인 가게에서 그 일을 하다가 일어를 섭렵하게 되었고 또 일본에 가서 물건을 해가지고 오는 배 안에서 그 중국으로부터 돌아오던 알렌을 만나게 됩니다. 알렌의 소개로 미국 공사관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며 또 영어를 배우게 되고 알렌은 앞서서 보셨던 보빙사 일행 중에 민영익을 갑신정변 때 그 사고가 났던 부분을 수술해주는 과정에서 민영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민영익은 영어도 할 줄 알고 일어도 할 줄 아는 이하영을 고종의 그 통역관처럼 또 소개를 하게 돼서 그러한 것이 인연이 되어 그 공사 일행으로 미국 땅을 밟게 된 사람이죠. 박정향이 그 영약 3단을 지키지 않아서 소환되고 난 다음에는 이하영이 대리공사로 네, 미국에서 있었고 다시 그 조선으로 돌아올 때는 그 미국에서 보았던 그런 철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철도 창설 초기에 봉헌한 인물로 철도 박물관에 그 사진이 놓여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국한 사람을 놓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하여튼 철도 창설에는 그 공헌을 한 인물이라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나볼까요? 이채연이라고 하는 분 만나볼까요? 이렇게 보이는 그 이렇게 사진도 남아 있어서 이렇게 액자에다가 또 장식도 그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에 놓여지게 되는데 이채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갔다가
그 영약3단 때문에 박정양 일행 돌아올 때 조선으로 돌아왔다가 4대 공사로 다시 그 미국에 파견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물 연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젊은 나이에 사망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채연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에서 생활해 본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아까 앞에서 보셨던 워싱턴의 반듯반듯한 지도를 보면서 한성도 이렇게 개발이 되면 도시계획이 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한성 개발에 주력을 하게 되고 이채연이 한성 그 판윤에 자리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정말 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들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랑팡처럼 그런 도시계획을 하면 뭐 멋지겠구나 이런 그 기대도 받았는데 상당히 일찍 사망을 하셨습니다. 요 여인 2명이 있는 중에 오른쪽 사람이 그 이채연의 부인 배 씨입니다. 보기에도 상당히 그 모습이 서 있는 모습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알고 봐서 그런지 활달해 보이고 좀 뭔가 느낌이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 좀 다른 느낌을 일단 받게 되는데 부인 배 씨는 외교가에서도 이게 한복을 입은 차림으로 굉장히 열심히 그 외교 활동을 했다고 해요. 네. 예쁘장한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왼쪽에 있는 여인은 누구일까요? 한번 유추해 보신다면 3대 공사가 이완용이었습니다. 네, 이완용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또 사진으로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시죠. 이채연은 시카고에서 열렸던 만국 박람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여했던 세계 박람회를 또 준비했던 그런 공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그 부분 하나는 이채연과 부인 배 씨가 미국에 그 공사로 갔을 때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 땅에서 태어난 또 최초의 한국인 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아이가 사망하고 나서 이렇게 그 앞에서 보셨던 세스 펠프스 우리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의 소유주였었다 그랬죠. 네, 그 집안과도 이 부인 배 씨가 잘 지냈는지 그 가족 묘원에 이렇게 또 죽은 아이의 묘비를 세울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름은 이화손. 화손은 보시기에도 네,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화성돈에서 따온 이름이겠구나라고 유추가 되실 텐데요. 그 가족 묘역에 이렇게 또 작은 묘비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 역사의 흐름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네. 이채연이 또 주관을 해서 행사를 개최했던 시카고 만국 박람회인데요. 여기에 놓여져 있던 그런 물건들은 무명천도 있었고 비단도 있었고 삼태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조선을 아주 대표할 만한 그런 문화재급의 그 것들은 전시되지를 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앞에서 보셨던 알렌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선전도 하고 또 이 앞에서는 그 국악을 연주하는 우리의 그 악공들이 가서 많은 악기들도 연주를 하고 했지만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보고는 우리의 문화 수준이 높은데 전시되어 있는 모습은 정말 형편없다라고 해서 실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다고 하니까 어떤 상태였는지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 어떤 것이었나 선명하지 않지만 주로 이런 가마도 보이고요. 네, 이런 물건들이 그때 박람회에 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1,000 정도가 팔렸다고 하니까 많은 그런 금액은 아니었겠지요. 또 공사관에 또 얽힌 사람 중에 그 보빙사로 파견되었었던 그 서광범
공사는 또 나중에 그 공사로 파견이 되었다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기사도 남아 있고, 또 이 백악관 연회 배치도 중에는 보면 이렇게 그 조선 대사 부인이라고 써 있는 그런 좌석 배치도 보이죠. 이거는 아마도 그 이채연의 부인인 그 배 씨가 참석했던 그 연회도의 배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공사가 이범진 9대 공사인데요. 그 공사관에는 한 12대 공사까지 파견이 되어졌고 대리공사까지 치면 한 14대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네, 1896년도에 파견됐던 이범진 공사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이 아이는 10살 정도의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역사에서도 한번 만나보셨던 인물인데요. 이위종입니다. 어디서 보셨을까요? 네, 헤이그 밀사의 3인 이준, 이상설, 이위종. 네, 그때 보셨던 그 이름이 바로 이범진 공사의 아들입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어린 나이에 갔기 때문에 영어도 잘했을 테고, 또 아버지가 이범진 공사가 1900년도에는 러시아 공사로 파견이 됩니다. 러시아 공사는 독일과 프랑스까지도 같이 그 섭렵해서 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이위종은 러시아어도 잘했고 프랑스어도 했고 독일어도 했고 한 7개국어 정도를 상당히 잘했다고 해요. 이 헤이그에 파견됐을 때는 거의 한 20살 정도인 그런 정도의 그 젊은 아주 총명한 그런 이위종이었죠. 그러나 그 1905년도에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나서 러시아 공사로 있던 이범진은 그 일본은 이제 국내로 그 귀국을 해라라고 종용을 했지만 그 자리에 고종의 명으로 머물러 있다가 1907년도에 이 헤이그 밀사를 파견하고 하는 그런 뒷일을 다 봐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1910년에 한일 병탄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 이범진은 1911년도에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도 그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병을 조직하는데 지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한일 병탄 이후에는 자살을 하고 말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남아있는 분입니다. 그럼 그 후로 이위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러시아로 귀화를 하게 되고 러시아 공산당에 또 입당을 하게 되고 그 후로는 한 1920년대가 넘어서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있었던 분이 이위종이라고 하는 이범진의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그 사이에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1977년도 이후로 그 흑인 인권운동가인 티모시 젠킨스의 이 소유의 집이 한 30여 년간 살아왔던 그 집이 2012년도에 우리나라 문화유산 국민신탁을 통해서 매입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티모시 젠킨스가 살았을 때의 그 집안 모습입니다. 뭐 크게 그 내부가 변형되지 않았고 특히나 외벽은 더 그 보존이 잘 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옛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가 좋았다고 하죠. 티모시 젠킨스의 말에 의하면 1982년도부터 1982년도는 1882년으로부터 10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882년이 최초로 그 미국과 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해니까 그 100년을 기념하는 그 시점을 즈음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 후로도 한 30년이 지나서 우리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매입을 했으니까 이제 복원을 해야 되겠죠. 예, 무엇을 근거로 복원을 해야 될까요? 그냥 마구 꾸밀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이런 기록물들이 있었습니다. 주미공간 물품기라고 해서 각 방에 어느 방에 어떤 물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록해 놓은 이런 또 책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원을 해낼 수가 있었고 미국 의회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그
다니면서 그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옛 모습처럼 복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그런 과정 중에 그 박정양의 친필 편지도 또 그 찾아내게 되는데요. 그 박정양은 초대 공사였죠. 그런데 그 미국인 군인에게 썼던 편지 내용입니다. 현존하는 그 유일의 주미공사 시절의 박정양 편지로 사료적 가치가 크고 또 희소성이 있고 이런 박정양의 개인 기록인 미행일기 속에도 이 편지 발신과 그 기록도 일치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자료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재미교포 맹성열 씨라고 하는 분이 2005년도에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그 매입을 하게 되었고 그를 LA에 있는 한인 역사박물관에 기증을 한 것을 이제 사료 조사를 통해서 찾아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보면 리니 대인귀하 귀대인께서 서울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네, 연무공원은 이미 개설되었습니다. 군대의 위용이 더욱 빛날 것이니 귀대인께서 뜻과 마음을 다해 가르치셔서 정예병으로 키워주십시오 하며 미국에서의 3명의 군인들이 그 조선에 와서 조선의 군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부탁의 편지를 썼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혹시 들으시면 아 드라마에서 이런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시는 드라마가 있을까요? 우리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병헌이 역할을 했던 유진 초이 국적은 미국인으로 나오지만 우리의 그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겠죠.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따서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데도 쓰여지게 된다고 하네요. 앞에서 보셨던 이하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철도 놓는데 공을 했지만 굉장히 매국노이고 또 뭐 영어도 할 줄 알고 하는 사람도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 이완익이라고 하는 인물로 나왔던 그런 사람 부분에 좀 녹여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복원한 거 한번 보실게요. 미국 헌팅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 자료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 사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양탄자도 새로 다 짜게 되고 또 이런 그 샹들리에 같은 등도 새로 다 만들어져서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게 되죠. 이게 태극기에 보면은 또 사진도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데 태극기 위에 놓은 사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광화문 사진입니다. 공사의 그 일을 하면서도 임금님이 계신 이 경복궁 앞에 광화문을 사진으로 붙여놓고 네, 예를 올렸겠죠. 이 안에는 사실 또 이 1층에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는 고종의 사진도 네, 있었고 또 순종의 사진도 나중에는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임금님 모습에 절을 하며 망걸레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또 객당이라고 그래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태극기가 있는 쿠션 네, 그 당시에도 이런 쿠션을 이렇게 놓았었나 봐. 이게 똑같은 것들이 양쪽에 있습니다. 가장 근사하게 만들어놨지요. 여기에 있던 그 벽난로 뒤에서는 그 보건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 벽난로 뒤편에서 그 당시에 그 받았던 청첩장도 나오고 전시회 이런 팜플렛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요 위에 보면 조금 사진이 선명하지 않을 텐데 고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층에는 이런 뭐 서재도 있고 공사의 그 숙소도 2층에 마련이 되어져 있고 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 당시에 이런 양변기라든가 욕조를 본 우리의 공사 일행들은 문화적 충격이 상당히 컸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그 양변기를 본 것이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상당히 오래전이지만 그때도 상당히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1888년도에 이러한 양변기를 보고 욕조를 보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기는 3층인데요. 워낙은 3층에는 그 공사관에 있는 다른 그 공사 일행들의 숙소로 사용이 되었던 곳인데 그 레크레이션 센터로 사용될 때 기둥이 허물어지고 강당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전시관으로 네,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1877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세스 펠프스가 그 건물을 만들었을 때의 자료 또 화면을 이렇게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 전해지기는 했지만 자료가 없어서 복원하지 못했던 이 문배도 요 아래 사진입니다. 요 사진이 그 발견이 되어서 2021년도 그 설날에 문배도를 그 광화문 문에 크게 그 붙였던 그런 행사도 이루어지고 매해 그러니까 올해 설날에도 이 문배도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내년 설에 광화문에 나가보셔서 이 문배도를 보시면 아, 이 사진을 근거로 해서 복원된 것이구나 라는 거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멀리 미국까지 가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혹시 관람을 하시게 된다면 거기에 놓여있는 방명록에 어떤 글을 남기고 싶으실까요? 1928년도 그때 일제 강점기에 그 나혜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혜석이 이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이 건물을 보고 아직도 이 포치에 남아있는 태극 문양을 보니 반갑기도 하지만 참 슬프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회를 자신의 책에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건물을 보시면 어떤 방명록을 한 줄 남기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니면 좀 색다르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그 시기에 어떻게든지 자주적으로 나라를 좀 회복시켜 보겠다고 애썼던 사람들도 있고 또 아 이제는 끝났어. 나는 빨리 돌아서야지 라고 하는 매국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녹아져 있는 그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의 이 건물을 보면 아, 저는 이런 그 방명록을 한 줄 남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슬픔도 함께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남아서 이런 방명록을 남겨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의 한 줄도 작성해 보시고 또 건물이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